우리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 할 텐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요즘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입니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해왔는데 사형시설을 언제든 집행 가능한 상태로 재정비하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사건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또 관련된 의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의 사형제도가 유효하게 존치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송 지시한 것은 맞고요. 교정 행정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하소연을 했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멀다고 불이익을 당해오고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오고 숨 넘어가는 걸 옆에서 다 지켜봤고 피가 펑펑 터지는 걸 봤는데 정상적으로 살아진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윤기찬 부회장님, 저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 4월이고 경남의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단체로 자기를 괴롭힌다. 그러면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무려 22명의 사상자를 냈던 안인득 사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는데 그 유족들이 국가가 책임을 방기했다며 소송을 낸 거고 1심에서 4억을 물어줘라라고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보통은 검찰은 항소심, 대법원까지의 판단을 받아보기 마련인데 항소를 포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꼭 대법원, 그러니까 항소 또는 상고, 이걸 전체 저희가 상소라고 하는데 예. 상급심에 다시 한번 판단받을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는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고 그냥 상소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 부분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전에는 이제 소가에 따라서는 검찰이 그 소송을 수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 이 정권 들어와서는 법무부로 다 일어나 했어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모든 걸 결정하도록 돼 있었단 말이죠. 이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사건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항소하고 어떤 때는 항소 안 하고 이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로 모든 걸 일어나야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저게 지속되다 보면 유족들이 결국은 몇 년 걸려서 확정 판결을 얻는 이런 불합리함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사이에는 본인은 그 범죄자의 경우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또 크게 변함이 없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은 3명인가 유족이 다 판결금을 받는 것인데 예. 4억 얼마. 네. 개인적으로다가는 국가의 할 역할이라는 것이 무조건 상소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소송을 미리 매듭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령권 내에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그렇게 예. 지금 사형제를 놓고 부활해야 된다. 사형제는 물론 있습니다만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는데 박원석 전 의원 보시기에는 최근에 교정시설을 정비하라 한동훈 장관의 지시가 있은 이후에 연쇄살인마로 불렸던 유영철이 굉장히 교도소 수감 태도가 굉장히 바라졌다. 그동안에는 행패를 부리고 교도소 내에서도 굉장히 악명이 높았는데 좀 수감 태도가 좀 좋아졌다. 이게 그 사형을 재개해야겠다는 한동훈 장관의 생각과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요. 네. 이제 사형수들 같은 경우에 어차피 나는 이제 삶을 포기했다 이런 태도로 그 내에서 누구도 이제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해요. 아마 유영철도 이제 그런 그 수감 태도를 보였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좀 다소곳해지고 과거에는 이제 교도관들에게도 폭언을 행사하거나 예. 또 폭행을 행사하거나 이런 경우도 왕왕 있었고 동료 재수자들한테도 비슷한 태도를 취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감 이후에 특히 이제 사형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시설 정비 이런 보도가 나온 이후에 조금은 좀 온순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인정이 돼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시설의 정비를 지시했던 것도 당장 사형 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라기보다도 어쨌든 우리 헌법과 법률에 나와 있고 또 법무행정 차원에서 아예 그 부분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런데다가 한편으로는 사형제 관련돼서 가장 논란이 큰 건 결국에는 그 범죄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말하자면 이제 인권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민정책과 더불어서 범죄 피해자 보호를 본인의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때문에 이제 사형제와 관련돼서 이러저러한 움직임을 보인 것도 그런 점을 의식한 본인이 예. 중시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그런 이 정책을 의식한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사형제 부활, 사실상 사형제를 다시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데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동훈 장관의 또 이런 행동들이, 이런 또 정책들이 많은 또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요즘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실상의 정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한동훈 장관의 강점과 약점, 또 기회와 위기 요인을 저희가 목소리로 정리해봤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총선 때 한동훈 장관은 총선의 김태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검사 공천의 완성을 보여줄 것이고요. 결국 짝퉁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2시간 넘게 해가지고 배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못 타고 가세요. 기차 안 타요. 네, 기차 타고 가세요. 차를 놓쳐가지고요. 네, 다시.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2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것이죠. 네, 한동훈 장관의 수완 분석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좀 붙여보고 저희 뉴스 탑10 패널들에게 4가지를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기 요인은 각각 무엇인지 써주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준비해 주셨을 텐데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윤기찬 부위원장부터. 예, 강점 뭐라고 적으신 겁니까? 대민공감. 대민공감. 네. 예, 약점은요? 약점은 대정치인 공감이 부족하다. 약점. 네. 기회는 기대. 위협은 새로운 것이 오히려 본인한테 위협 요인일 그렇습니까? 것이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자, 이미찬 부대변인도 소개해 주세요. 강점은 뭐 신인인 것, 참신함, 그리고 예. 실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약점과 기회 둘 다 민주당입니다. 기회이자 약점인 거죠. 민주당으로부터 집중적인 공세를 받는 동시에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되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위협, 총선입니다. 네. 총선에 험지 출마 요구가 많은데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해석은 조금 이따 듣도록 하고 4가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 이번엔 김현정 특보. 예, 뭐 저기 강점은 윤심이라는 거고, 예. 약점은 이제 거센 말, 네. 태도, 그리고 이제 기회는 뭐든지 가능하다 2인자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위협 요인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것, 그리고 중도 확장성 이런 거에서 제한적이다. 예, 박원석 전님. 네, 강점은 아무래도 이제 신인이고 뉴페이스 때문에 이제 기대가 많다는 거고요. 약점은 윤 대통령 아바타, 윤 대통령 이미지와 너무 겹친다는 거고. 기회는 총선 성적표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협은 그러니까 여권의 2인자가 굉장히 처신도 어렵고 위치가 어렵습니다. 예. 2인자의 덫을 위협으로 생각합니다. 2인자의 터치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언이 없으셨던 김현정 특보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약점, 거센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사실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한동훈 장관이 특히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과의 설전들을 많이 벌였잖아요. 그랬었죠. 그 와중에서 늘 한동훈 장관의 그 발언의 공통점을 보면은 사실 국민들 중에서 정치 혐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통쾌할 만한 그 답변들을 많이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보다는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그 발언은 꼭 이어져 왔어요. 예. 그런데 정치가 나중에 보면은 본인이 이제 실제로 정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5년 전, 10년 전 발언까지도 소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본인이 한 얘기들이 저는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위협 요인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민찬 부대변인은 각각 민주당을 기회와 약점을 꼽았는데, 자, 기회의 입장에서 왜 민주당입니까?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반작용으로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죠. 다만 그게 이제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강점을 보면 신인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을 보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신인인데 실력이 있고 그 반면에 여러 집중 조명을 받을 때도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이 안 되는 예. 전혀 다른 장면들이 같이 있는 교집합이 된다. 네. 그만큼 반전 매력이 있다. 네. 그런 것인데요. 이미지 정치만 해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을 보면 실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정책 어젠다를 던지고 그것을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방금 봤지만 안인등 사건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제주 4.3 그 직권 재심을 일반 재판으로까지 확대하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이민청 같은 미래 아젠다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약점에 민주당을 써놓은 것 중에 혹시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거라고 혹시 기대했던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실력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약점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모든 수사를 다 지휘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지지층엔 일부 있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동훈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상존해 있기 때문에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 윤기찬 부위원장 그 네 가지 중에 가장 난 이 얘기를 하고 싶다. 어떤 겁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 한동훈 장관이 이전에 이제 이낙연 총리에 대한 기대감 폭발적이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공감을 하는 거죠. 이게 되게 모순적인 게 본인들이 국민이 뽑아놓은 국회의원들과의 설전에서 시원함을 느낀다는 거죠. 국민들은 되게 어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뽑았는데 그들과의 그 설전에서 시원함을 느낀다. 이 말은 뭐냐면 국회의원이 그만큼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의 반영인 것이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에서 선량을 뽑을 때 뭔가 능력 있고 매력적인 사람을 뽑고 싶었다. 이거에 대한 이제 국민적 지지로 나타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또 살아갈 토양이 정치로 오게 되면 이것은 또 정치인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다음 정치인들의 어떤 문화나 이런 심정을 이해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뭐 거기서 또 뽑혀서 뭔가 또 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한 장관의 경우에는 국민적 어떤 그 기대감을 반영시켜서 상당한 특유의 사이다 화법을 쓰지만 결국 정치인들의 현실적 한계도 이해하는 측면에서 행보 언행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역대 정치인들, 대통령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YS와 DJ는 민주화 관련해서 큰 업적을 남겼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인권 변호사였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월급쟁이 사장의 신화를 썼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딸, 또 윤석열 현직 지금 대통령은 공정과 원칙이라는 주제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한동훈 장관에게 갖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자, 2인자의 덫이라고 쓴 우리 박원석 전 의원이 가장 대답이 궁금한데 왜 그렇습니까? 이제 2인자가 그렇게 어려운 자리죠? 어려운 자리입니다. 예. 지금까지 여당의 2인자가 정치적으로 그 성공적인 그 전임자의 그런 자산을 이어간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회창 전 총리 어떻습니까? 이회창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YS 정권의 2인자였는데요. 결국 이제 총리직을 대통령하고 갈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적인 그런 어떤 이 정치적인 길을 간 거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여당의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야당의 그런 그 차기 주자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서 일종의 이제 그 정권 교체가 여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듯한 이제 그런 이미지를 보여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그러기엔 윤 대통령하고 너무 가까워요. 여러 가지 경력도 그렇고 또 시점도 지금 너무 이릅니다. 그렇게 전임자와 차별화를 가져가기에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제 사실상의 이제 2인자의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런 2인자의 등판치고는 시기적으로 좀 빠르고 과연 전임자, 그러니까 현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직업적 경력도 겹치고 또 그 직업 경력의 상당 부분을
이제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왔고 지금 내각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아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정치에 참여해서 사실 이제 여당의 차기 주자는 전임자와의 차별화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덕목인데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인자의 덫이 한동훈 장관의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기 요인을 짚어봤는데